네, 화합과 인정을 통해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든다. 젠틀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정민이고요. 도움맛의 김영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젠틀 토론이 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자기의 주장을 강권하지 않는, 맞습니다. 네,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이런 젠틀한 토론 문화를 향하는 아주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진행 방식 먼저 말씀드리고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펼치는 1,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3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지금 토론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보니까 또 남다른 기분이 드네요. 네, 약간의 긴장감 혹은 어색함 이런 것들이 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초반 분위기일 텐데 사전에 미리를 또 정보를 확인하고 또 찬반 카드를 통해서 랜덤으로 입장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랜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이 아니고 주어진 입장을 대변한다. 그것도 토론을 한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설정입니다. 네, 고난도의 이런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직선거 청년 후보자 의무 할당제 도입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이번 주제는 언론을 통해 오랫동안 자주 들어온 익숙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청년 할당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좀 더 주자 이런 그렇죠. 식에서 뭐 선거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키는 문제와 함께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곧 이제 청년 할당제인데 아주 뜨거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많은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청년 세대가 찬성이고요, 기성 세대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볼 텐데요. 제한 시간이 각 2분이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먼저 주장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에 관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청년의 입지는 아직까지 좁기만 합니다. 저희는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의무 할당제를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청년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성 측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치 소외계층인 청년에 대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에서 청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정치권에서 청년 인사를 발탁하더라도 한시적이고 또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년들은 정치 무관심, 정치 무력감에 빠져서 정치를 멀리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분노와 혐오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실패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 실제 청년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의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청년 정치 강화는 정치 쇄신의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은 비단 청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치는 거대 정당, 중앙 정계, 그리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들이 몇 안 되는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도 그간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영역들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구태의연한 정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더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그리고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 등 기존의 정치권의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서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렇게 깔끔한 얘기를 들으시면 네. 입법조사관께서 네. 바로 입법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정도 얘기를 하면 이거 들을 만한데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토론 더 하지 말고 바로 입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네. 네, 말씀하신 그 얘기 잘 들었어요. 사실 저도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대표를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약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년 정치인들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제가 약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이런 강제적인 제도를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동의하는 맞아요.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 거냐? 네. 법적으로 할 거냐? 그렇죠. 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성할당제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적으로 대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50%를 여성 후보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년 의무 할당제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있는 비례대표의 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비율인데 이러한 비율의 50%를 이미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을 또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그 청년 의무 할당제라는 게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 청년 의무 할당제는 아니지만 정당에서 청년 비례제라고 해서 청년 후보자를 일정 부분 이상 비례대표를 추천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과연 추천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추천이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추천된 정치인들이 실제로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할당제라는 걸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좀 얘기를 듣긴 하되 확실하게 자기의 주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그 프로의 경우에는 정치인 순간부터는 발음이 들리지 않는 걸로. 변호사님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다 갑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제도가 정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저렇게 간명하게 정당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도 경청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잘 들었으니까 본인이 준비한 것만 얘기하면 네, 네. 중간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청년 역시 사회 경제적인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최근에 정당법이 개선이 되고 또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청년 역시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성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분명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청년들에게 길은 열어놨으나 알아서 통과해라 라는 식의 바늘구멍 찾기 정도로 되는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청년 할당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비례대표와 정당대표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도 과연 누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그에 대한 수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장치가 있어야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네. 애초에 자리가 없으니 할 수도 없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말씀하신 얘기 잘 들었어요. 사실 이 제도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도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실제로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치라는 게 사실 선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고 후보도 기탁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과연 정치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적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제도로 규정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청년 외에도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다른 또 정치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그룹들도 있는데 청년들한테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입법부의 권위라고 그럴까? 네. 느껴지죠? 약간 좀 더 엄숙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이 가장 잘 알겠죠. 청년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맞겠지만 이러한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가서 정치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기 위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에 미리 들어가서 정당의 생활을 하고 또 정치를 보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본인이 정치인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자체로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들어오고 나서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우선 청년들이 이제 단순히 의무할당제로 청년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과연 정치계에 입문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저희도 다소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에 이제 여성할당제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성들이 정치를 원하기는 하는가, 혹은 충분히 참여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개방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길로 지망을 하게 되는 여성들도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소수 집단이 서로 배치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역시도 50%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여성과 청년 사이에 또 교집합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다른 여타의 사회 소수 집단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소수 집단들을 국회에서 대표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떠한 인구를 대표하는 사회의 소집단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진 않지만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또 상대방의 얘기까지 경청해 주는 모습이고 또 땡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시간을 잘 지켜요. 마음에 드시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어요. 특히 청년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청년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좀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최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정당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말하자면 19세나 18세 이상만 정당에 가입이 허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기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좋은 앞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당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 활동들을 통해서 정당 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교육하고 발굴하는 이런 시스템을 점차 갖추어 가게 된다면 굳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청년 할당제라는 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와의 교집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뭐 청년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노동자라든가 이런 식의 교집합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더라도 청년 또는 뭐 여성 이렇게 할당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혼합해서 할당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청년과 여성을 묶어서 여성인 청년을 공천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죠? 네. 경험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전혀 긴장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션이 크지 않은데도. 오히려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그런 측면이 좀 맞죠. 보여요. 이거 느낌이 있고 예, 예. 그 안에서 오는 확실하게 좀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 게 있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청년들에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정당에서 청년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나름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더라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저희 역시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변화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조재성 그 학생의 네, 그 발언, 이 간결한 발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맞죠. 거의 읽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문장이 맞죠. 탁탁 예. 끊어져요.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와 사회에서 그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한 번 더 인식하게 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소수자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을 마련을 해서 그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국회의원들 역시도 하나의 동료로서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청년할당제 역시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단순히 그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과 청년을 혼합한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대안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청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청년할당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청년을 떠올리면 고학력자 엘리트 청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이 무조건 대학 등록금에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최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 가진 사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할당제라는 것은 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큰 단어의 애들로 표현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고 투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이란 단어가 분파되기 위해선 청년할당제라는 제도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구어체로 하다 보니까 네. 딱딱 끊어져요. 그러고 그게 이제 훨씬 설득력이 있죠. 끝나면서 이상입니다까지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청년의 정의, 누구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오늘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자신 있어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봐서 네네. 변수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신이 없으면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청년을 얘기할 때 어느 국가는 2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국가는 3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정당들 같은 경우에 청년 당원의 기준이 45세였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청년을 볼 것이냐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청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년 할당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고 또 일정의 그 엘리트 집단인 청년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지방에서 공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청년 할당제라는 걸 둬서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또는 잘 알려진 이런 대표적인 것 같은 이런 청년만을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소외된 청년들은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년 할당제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청년의 개념 또는 청년이 누구인가 청년이 무엇을 대표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아까 여성할당제와 관련해서 여성할당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성할당제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할당제를 한 20년 이상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것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은 보통 비례대표로 가게 되는데 비례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다시 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당제라는 거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1라운드는 역시나 뭐 탐색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는 꽤나 진지한 이런 토론이 좀 네, 나왔었거든요.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차분하고 예. 저희 보는 입장에서도 훨씬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 주제도 상당히 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핫한 또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여져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할당제라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 지역에서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이미 정치적 기반을 갖고 정치인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을 반드시 해야 돼.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 후보를 해야 되니까 당신 다음 차례를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차별일 수도 있고 정당 입장에서도 정당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어떤 공천에 대한 권한 또는 그 지역에서의 정당에 대한 입장 이러한 것들을 좀 침해하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성할당제처럼 청년 후보자 할당제를 두기보다는 정당이 좀 더 자율적으로 청년 후보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도록 이런 방안을 취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또 청년 할당제, 또 청년들의 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스피커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에 따른 또 얘기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능력주의와 정당의 전략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당이 선거 승리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능력이나 어떤 지지 기반에 의해서 정치인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의 진입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거대 정당 중심 그리고 중앙 정치 중심의 구조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만 여기에 와라 혹은 어떤 특수한 어떤 변호사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은 뒤에 정치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일상적이고 편하게 정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능력과 자격 조건을 엄정하게 갖춰야만 정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역 정치 같은 경우에를 보더라도 정말 그 지역 색을 정확히 대표하거나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역 정치가 어떤 유명 인사들 또 중앙 정치로의 진출 발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앞으로 여기서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잡고 살아갈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것이 저희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의 자율성에 맡겼을 때 2016년에 이제 에서 실제로 청년 정치 공천을 하면서 공천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점에 공천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정당의 시혜적인 조치에만 맡겨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당이 기존에 공천을 해왔던 것들이 뭐 선거 승리라든가 아니면 능력주의라든가 지지 기반이 있는 후보자들만을 공천한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지역에서 적절하게 다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단순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청년에게 반드시 뭐 의무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뭐 후보자를 공천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는 그러니까 뭐 꼭 반드시 능력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정당의 뭐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 최소한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지역 사람들과 친근하고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청년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는가? 또 청년 세대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꾸준히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은 지역에서 출생하고 지역에서 자라지만 사실상 다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정치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청년들이 그렇다고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청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오고 그 지역에서 터전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왔던 다른 후보자 대신 이 청년을 공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간에 난입이 사실 좀 어려운 것이 네. 근데 경청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그냥 지식 채널 보는 기분이었어요. 몰입해서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네, 앞서서 공천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여성할당제 역시 공천권에 대한 제한이지만 그것이 왜 이제까지 용인되어 왔는지 그리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수 이제 판결에서는 이제 공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정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를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일부 제한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제까지 차별받아왔다는 그 우리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의 제한은 인정한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합당한 제한이다라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당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년 역시 앞서 저희가 함께 그 의견을 같이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소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디 지역의 청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지역의 청년이라고 좀 에둘러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 사실상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기성세대가 청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청년은 사실 일반적인 청년들이 일반적인 20대가 다가가지 못했었던 엘리트 고학력자 청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 방식이 단순한 선거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에서 먼저 시행이 된다면 사실상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가 아니더라도 그 지방 곳곳에서도 정말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청년이라는 개념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녀야 청년이 아니고요. 일을 하고 정말 어른들처럼 기성세대들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사실 청년일 수 있습니다. 단 연령을 기준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었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각지대들은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예외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 할당제가 시행된다면 정당 내에서도 청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청년이라고 이 두 글자로 정의되어 온 다양한 층위의 계층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입법조사관께서 과연 청년이 있느냐, 예컨대 지방을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반론이나 얘기는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얘기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비례대표에서 먼저 작용을 이제 청년 할당제를 적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국 차원에서도 골고루 문제가 좀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실제로 청년 할당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대부분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을 또는 특정 청년을 할당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비례대표에 먼저 적용을 하고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수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의무 할당제가 아니라 권고제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를 그냥 추천하도록 권고한다. 이 정도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비례대표의 몇 퍼센트? 사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의원도 그렇고 전체 의원의 10% 이내입니다. 그 중에 50%를 여성 할당제로 여성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의원의 5% 정도인데 그
그 남은 5% 중에 청년에게 그럼 얼마를 주는 게 적절하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청년에게 뭐 1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전체 의원의 1% 정도인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정치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할당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네. 그 안에서 자리가 아직 크게 뭐 많은 상황이 아니고 또 경험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성에게 하기로 한 그 퍼센티지 네. 그걸 다시 줄인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도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걸 전제로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논의는 어쨌든 할당제를 전반적으로 뭐 그렇죠.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거니까 네. 주어진 수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미 자리가 없다라는 네, 네, 식으로 네.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은 또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앞서서 이제 지역 정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신 정치인분들에 대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애초에 청년들이 왜 지역 정치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살아갈 어떤 터전이라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과연 뭐 집을 사고 뭐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꾸리는 게 그게 정말 내가 가능한 일인가, 내가 바라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청년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초심자,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것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문이 어디인지 길이 어디인지 알아야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 세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국회의원을 욕하고 국회를 멀게 느끼는 이유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남의 일 같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 경력, 자신만의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어떤 나이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국회와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의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연금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제 다른 정당들이 대표를 해주기를 정치인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정치 무력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분위기가 뭐 시끄럽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살벌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3라운드가 아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 분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3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건 걱정이 들면서도 기대도 또 많이 되네요. 저희 3라운드는요 지금 찬성, 반대, 진영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네. 뭐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로 이것을 모르고 지금 네, 갑자기 이제 반대 입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3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찬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찬스는 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점이 중요한. 찬스도 동일한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과연 누가 더 활용을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그냥 먼저 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건가요? 치고 나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년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대표하잖아요. 결국은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여러분도 들겠지만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저를 부양하고 또 저에게 연금을 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을 굉장히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국제의원연맹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주로 여성에 집중을 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 청년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까지 다 벌써 섭렵하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청년을 대변해야 된다. 네, 국제적으로 음. 분위기 정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기후 위기라든가 식량 위기라든가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을 50대, 60대 이런 기성 세대들만으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을 보다 많이 국회나 아니면 의회나 지방의회에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에게 할당제를 주던 아니면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대표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진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표정도 약간 청년의 표정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천진난만해 보이고. 미소도 짓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역시 청년 세대가 어떤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청년 할당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재밌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당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익을, 그러니까 공천 과정을 개입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헌법 37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명확하고 합당한 이유의 제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성 할당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의 할당제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할당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벽을 설정한다는 느낌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벽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청년 할당제가 시행되게 된다면 지금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사실상 국회 내에서 이런 여성들의 권익이나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사실상 청년들은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몇 퍼센트 아니면 전체 국회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히려 국회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소위원회를 많이 신설한다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도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도 청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발현되게 되고 예전에 많이 시행되었었던 청년 대변인 같은 제도나 청년 소위원회 등이 많이 설치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그 광범위하게 청년들의 그 정치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년 할당제라는 것 자체가 공정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뭐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여성 할당제가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 할당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좀 많이 있고, 특히나 여성 할당제를 확대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까지 여성 할당제를 강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이익 집단 또는 특정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할당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그런 반론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할당제라는 걸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헌법에서도 추구하고 있고 또 모든 민주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과 균등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이라는 집단들은 사실 사회적 소수자고 약자잖아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뭐 청년 할당제를 반드시 계속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청년들에게 기반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할당제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특정한 어느 정도 시기까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표될 때까지는 이러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몰랐는데요.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무섭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요. 저희 작전 타임 찬스 있을까요? 네, 작전 차례. 지금 두 분께서 네. 발언의 내용을 서로 할당을 하고 계시는 것 아,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서로 딱 나눠가지고. 의무 할당이 아니라 자율 할당. 아, 네, 좋네요. 네, 네. 예. 2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있었군요. 그러면 계속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합의점을 한번 여쭤보는 건지 우리 쪽에서 선뜻이라는 건지. 그러면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저희 어떻게 청년 할당제 도입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공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 쉽지 않네요. 추가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처음으로 빼서. 네, 지금 토론에서 저희 양측 다 이제 청년층이 정말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위기 사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라는 데는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청년층이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는 조금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다른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이라 어떤 후천적으로 바뀔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나 기회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긴 있다. 여성이나 장애인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네, 시간이 그렇죠. 지나서 여성이 남성이 되지는 않죠. 네네네. 그런데 청년은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그런 네. 측면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출 만한 어떤 정치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에서는 뭐 젊은 총리도 나오고 젊은 정당도 나오지만 그들은 다 10년, 20년 이상씩 어떤 정당에서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청년이 정치계로 진입을 했을 때는 정말 각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생 시절에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당제를 실시하더라도 좀 한시적인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또 정당 내에서의 어떤 청년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와 같은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이 할당제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시적 실시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실시를 하는 게 어느 기간 정도까지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청년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청년이 기성세대로 되어 가니까 약간 특수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청년 할당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의 기준을 뭐 나이를 기준이든 아니면 뭘 기준이든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불가피하게 연령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적인 속성을 넣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잣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령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한시적 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역시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뭐 10년 정도 시행이 된다 아니면 5년 정도 시행이 된다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보다는 함께 사회가 논의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5년 정도 시행이 되었을 때, 즉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절반 정도 편입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 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제도는 정착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우려된다, 이제는 역효과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또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역시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 불완전한 정치 인프라, 즉 아직 정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할당제의 수혜자가 되는 청년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학력자 엘리트처럼 보이는 청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이나 인맥이 충분한 일부 청년들의 스펙 쌓기 기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청년 할당제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좀 무르익어가는 것 같죠? 발언 찬스 쓰겠습니다. 2분 주면 되나요? 다행히 저에게 발언 찬스가 있어서. 네, 그럼 이번 마지막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발언 찬스를 드디어 사용을 하시네요. 먼저 청년 할당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청년의 기준, 저도 나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20, 30대, 30대까지, 그러니까 35세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39세까지 이 정도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청년 할당제를 뭐 특정한 그 연령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이것이 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당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할당제를 실시하면서 정당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청년 후보를 추천하거나 아니면은 발굴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가야 된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은 결국은 정당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결국은 쌓기 위한 특정 청년들의 어떤 사다리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해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청년 할당제의 몫을 어떤 청년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년이면서 노동자여야 된다라든가 약간 이런 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는 청년의 경우는 특정한 공천 방식, 뭐 여러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죠. 청년 후보자 의무 할당제 도입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저희가 협의점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도입을 하는 쪽으로 얼추 결론이 난 것 같죠. 한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이도 네. 그렇고 라는 도입은 하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예. 또 그와 병행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의 합의에 도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재자 없이도 평화롭게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을 저희가 좀 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젠틀 토론 또 다른 주제로 계속됩니다. 규제만 하고 일단 규제를 하고 국민들이 뭐 후보자를 돈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 후원금 정도로는 충분하다. 주장님께서 입장이 바뀌시더니 드디어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군요.